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 배 아파서 낳은 진짜 아들이고, 한 명은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키운 아들이지요. 제가 이렇게 아들이 둘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보다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저희 언니. 저와 언니는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어머, 어쩜 애들이 저렇게 사이가 좋아요? 동생 질투 안 해요? 진짜 의젓하네. 그러게요. 저도 신기하네요. 자기 동생 엄청 예뻐하고 질투도 하나도 안 해요. 동생도 자기 언니라고 잘 따르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자매를 보면서 신기해할 정도로 저희의 사이는 무척 돈독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니고 언니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떡꼬치를 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떡꼬치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 언니 용돈이 떡꼬치 2번 사 먹으면 끝나는 용돈이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저를 위해서 떡꼬치를 사온 거였습니다. 언니는 떡꼬치에 있는 떡을 딱 한 개만 먹고 나머지는 봉지에 잘 감싸서 뒀다가 제가 유치원을 끝내고 집에 오면 자랑스럽게 떡꼬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럼 저는 옷도 안 갈아입고 그 자리에서 떡꼬치를 다 먹어버렸죠. 언니는 제가 떡꼬치를 먹는 내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계속 귀엽다 귀엽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언니가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님보다도 좋았으니 말 다 한 거죠 뭐. 어릴 때 태권도를 다녔던 언니는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저희 언니를 모르는 애들이 없었죠. 놀이터에서 놀다가 남자애들이 와서 여자애들 괴롭히면 어디선가 언니가 나타나서 남자애들을 다 혼내주었습니다. 그럼 남자애들은 마귀 할머니니 마녀니 조폭 마누라니 하면서 주랭랑을 쳤었고요. 한 번은 제가 골목길에서 동갑내기 여자애들하고 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길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소꿉놀이하고 나무 막대기 들고 젓가락질 신용하고 그렇게 놀잖아요. 돌멩이에 나뭇잎 올려놓고 열심히 빻으면서 반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같은 동네 여자애들하고 모여서 그렇게 소꿉놀이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 3대가 골목길로 들어오더라고요. 못되기로 유명한 초등학교 6학년 오빠들이었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저는 그 오빠한테 잽도 안 되는 한참 어린아이였죠. 저희 노는 곳 옆으로 와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한 친구는 그 오빠들이 무섭다고 울 지경이었죠. 오빠들은 저희가 노는 돗자리 위로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인형들을 확 낚아챘죠. 이게 뭐냐? 너무 못생겼잖아. 우리가 예쁘게 꾸며줄 테니까 하루만 빌려줘라.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빠들이 어떤 여자애한테 인형 빌려달라면서 하루 빌려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인형의 낙서가 가득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인형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했던 그 토끼 인형의 다리를 저는 꼭 붙잡았습니다. 내 거야, 돌려줘. 그러니까 그 오빠가 낄낄거리면서 웃더니 토끼 인형의 머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싫은데? 안 내놔?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인형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도 열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더 세게 인형을 잡아당겼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그 오빠가 에이씨 하면서 인형을 확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저는 바닥으로 발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세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서 아파한 것도 잠시 저의 소중한 인형이 약 3살 때부터 저의 친구가 되어줬던 제 인형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솜이 다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속상해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대성통곡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골목 끝에서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다름 아닌 저희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태권도복을 입고서는 양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를 괴롭히던 오빠들은 그런 언니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갑자기 우다다다 달려오더니 발차기로 제 인형을 망가지게 한 오빠의 어깨를 발로 찼습니다. 그 바람에 그 오빠는 쿠당탕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버렸죠. 오빠의 팔꿈치는 맨바닥에 긁혀서 피가 났습니다. 바로 제 무릎처럼 말이에요. 언니는 넘어진 오빠 앞에 우뚝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괴롭히지 마라.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진짜 죽는다. 그 오빠는 저보다도 더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면서 말이죠. 아주 쌤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언니가 테이프랑 풀로 망가진 인형을 엉성하게 붙여주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날 밤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인형을 꼬매어 주셨었죠. 제게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를 구해주는 든든한 영혼 같았고 저를 위해선 뭐든 해주는 사람이었죠. 매일 언니 최고를 외치며 언니만 바라보던 꼬마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처음 가는 날 잔뜩 긴장을 하고 언니 손을 꼭 잡고 등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가 저희 반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때 언니가 진짜 커 보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이토록 사이좋은 저희 자매가 정말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돈독했던 저희 자매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적으로 변한 것은 제가 중학생이 되고서부터였습니다. 야, 김지선, 공부하라고 공부. 너 머리가 돌이냐?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아, 언니가 뭔데 그래? 언니가 선생님이야? 언니가 엄마야? 왜 사사건건 신경 쓰냐고. 뭐? 이게 진짜 죽을래?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나 했던 저희 자매는 청소년이 되자 여느 자매처럼 치고받고 쥐어뜯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허구한 날 싸워대서 동네에 큰 소리가 나면 어른들이 쟤네 또 싸우네 하셨었죠. 그땐 왜 그렇게 언니가 미웠을까요? 고등학생인 언니가 제게 잔소리를 하는 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덕선이네 언니가 딱 저희 언니 같았습니다. 성격 고약한 것까지 딱 저희 언니였죠. 저는 딱 덕선이 같았습니다. 마냥 해맑고 철없고 공부는 참 못하는 덕선이가 바로 저였죠. 언니는 전교에서 제일로 공부도 잘하고 매년 당연스럽게 반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맨날 첫날 놀러만 다니고 대책 없이 공부도 안 하니까 엄청 답답했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시절에 저는 노는 게 제일로 좋았는걸요. 언니는 제가 한심하다면서 맨날 뭐라고 하고 저는 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면서 대들었죠. 그래서 저희 자매는 매일을 싸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언니는 대학교에 갔고 저는 곧바로 취업을 했는데 둘 다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댁에서 살았거든요. 둘 다 어엿한 20대 성인인데도 싸울 땐 진짜 중고등생보다도 못하게 싸웠습니다. 언니 옷 한 번 입었다가 얻어터지고 언니 화장품 몰래 썼다가 눈물나게 맞고 열받아서 언니한테 대들었다가 머리채 잡히고 저도 그 정도면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언니한테 엄청 깐족거렸거든요. 진짜 징글징글하게도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랬던 언니와 사이가 좋아지게 된 것은 결혼을 한 뒤부터였습니다. 언니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2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같은 회사에 다니던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격 고약한 언니가 집에서 나간다니까 처음에는 마냥 좋더라고요. 언니가 그때 결혼식 날하고 신혼집 들어가는 날하고 약간 꼬이면서 결혼식 하기 한 달 전부터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 살았습니다. 언니 없는 세상이 내 세상이라면서 좋았던 것도 잠시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집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꾸 언니가 빽빽 소리 지르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고 언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까먹기도 했었죠. 그만큼 제게 언니의 존재가 컸나 봅니다. 언니랑 어머니랑 통화하고 있으면 슬쩍 어머니 옆에 가서 언니 목소리를 듣고 나는 잘 있나 안 물어보나 은근 기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언니 결혼식 날 진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언니가 진짜 제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내 언니인데 형부한테 빼앗기는 것 같고 엄청 아쉬웠습니다. 그때 언니가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꾹 참으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면 더 못생겼으니까 울지 말라는 언니의 말에 한바탕 또 눈물을 쏟았더랬죠. 그때부터 언니는 제게 더 이상 앙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립고 애틋한 존재가 되었죠. 언니 신혼 때는 매일같이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가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맘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매는 결혼하고서 둘도 없이 돈독한 사이가 된다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언니가 그렇게 좋고 애틋했으니 말이에요. 이상하게 언니랑 떨어져 있으니까 싸운 건 생각이 안 나고 어렸을 때 사이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니도 그랬는지 저희는 다시 어렸을 때처럼 아주 끈끈한 자매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하고 4개월쯤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그때부터 언니랑 엄청 놀았습니다. 언니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사서 언니 집에 놀러 가고 언니랑 같이 유모차 구경하러 가고 아이 용품 박람회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형부가 바쁘니까 언니하고 둘이 놀러 가기도 하고 언니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절친이 따로 없었더랬죠. 그때 언니랑 정말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태어날 조카 얘기, 제 남자친구 얘기, 요즘 어린이집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수다를 엄청 떨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의 조카가 세상에 태어났죠. 제가 생전 그런 갓난아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없었고 어렸을 때도 저희가 친척들 중에 막내였어서 아기라는 걸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에 처음 본 갓난아기가 제 조카였는데 저는 조카를 본 순간 결심했습니다. 완전 멋있고 든든하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이모가 되겠다고 말이죠. 어찌나 그렇게 작고 귀엽고 소중한지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조카를 맨날 보고 싶어서 언니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귀여운 아기를 꼭 낳고 싶었죠. 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한 것도 조카를 보다가 한 거였습니다. 이때 진짜 어이없었는데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는 사진 작가였습니다.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였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언니 야외 웨딩 촬영할 때 만났습니다. 언니 웨딩 촬영할 때 제가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를 처음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엄청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진짜 못 찍거든요. 언니가 맨날 제가 사진을 찍으면 사람 키가 1m가 된다고 이상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사진 잘 찍는 남자친구가 더 신기하고 멋져 보였었죠. 촬영 끝나고 사진 다 고르고 몇 개는 앨범으로 만들어줬었는데 보통은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이 저희 동네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진을 받아보고 싶었던 언니가 직접 가지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때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찾으러 갔었죠. 그때부터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작업실에서 사진 구경을 하다가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고 제가 먼저 호감을 표했었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딴 사람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웨딩 사진 부탁하려고 친해지려고 하는 줄 알았다더라고요.
진짜 엉뚱하죠. 아무튼 그렇게 인연이 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좀 넘게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에서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언니 아기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언니가 좋아하는 케이크 조각을 여러 개 사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병원에 같이 가게 되었죠. 언니한테 케이크 올려주고 신생아실 가서 잠깐 조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갓난아기는 처음 본다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신기해했었죠. 우와, 예쁘다 정말. 그치? 진짜 천사 같지? 얘가 바로 내 조카라고. 지선아, 왜 그렇게 신기해? 우리 결혼하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신생아실 앞에서 해요? 그런 프로포즈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진짜야? 진심이야? 당연하지.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었어. 좀 뜬금없긴 하지만 지금 막 용기가 생겼어. 결혼하자. 조카한테 강한 이모가 되겠다 마음먹었는데 그날 프로포즈 받고 조카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도 언니를 따라 웨딩마차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언니와의 사이가 더 좋아졌죠. 결혼하고 나니까 공감대가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3개월쯤 되어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뭐 떼어낼래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남편보다도 언니가 더 좋더라고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먼저 육아를 하고 있는 선배라서 그런가? 언니한테 의지가 많이 되고 엄청 든든했습니다.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태권도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었을 때처럼 말이죠.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저는 3.4kg의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조카를 봤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갓난아기는 이미 본 적이 있으니까 익숙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를 만난 기분, 굉장히 새롭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부터 언니와 저는 육아 동지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이 차로는 2살 차이가 났거든요. 개월수는 많이 차이가 안 났고요. 둘 다 아들이고 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육아를 했습니다. 아마 혼자 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그때 프리랜서 사진작가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아이도 태어나고 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다니던 회사가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출장도 종종 가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언니와 함께 육아를 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아이들을 볼 때면 전혀 힘들지가 않았고 엄청 재밌었죠. 아들을 재우고서 언니와 함께 캔맥주 하나를 따던 그 행복도 잊지를 못합니다. 두근두근 하면서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캔맥주 하나를 따는 데에 성공했을 때의 희열, 그 시원한 맛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병세가 안 좋아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한번 만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언니한테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늦은 오후더라고요. 시어머니 만나 뵙고 집안 어른들하고 저녁 먹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출발하면 새벽 3시에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전날 야근을 하고 왔던 터라 계속 운전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그날은 형님네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집에 전화하니까 언니가 아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잘 챙기겠다면서요. 언니한테 고맙다고 하고 다음날 눈 뜨자마자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점심 되어서야 집에 도착을 했죠. 우리 아들 지호, 엄마 많이 기다렸지? 어? 어머 언니, 애기 얼굴이 왜 이래? 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조카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턱에 손바닥만한 하얀 거지를 대고 있었습니다. 뭐야, 다친 거야? 아, 어제 놀다가 좀 다쳐서 꼬맸어. 어머, 어떡해. 아휴, 심하대? 꼬맨 정도면 심한 거 아니야? 대학병원으로 갔어? 언제 그랬는데? 얼마나 다쳤길래? 아유, 아프겠다. 누가 보면 너가 엄마인 줄 알겠다. 별거 아니야. 조금 다쳐서 꼬매고 입원도 안 하고 바로 나왔어. 괜찮아. 조망만한 얼굴을 다쳐서 얼마나 아팠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랑 형부가 괜찮다고 심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거즈를 떼어냈는데 상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머, 언니 이거 흉 안 생긴데? 별거 아니라더니 상처 엄청 크구만. 흉 안 지는 연고 같은 거 없나? 내가 약국 좀 갔다 와 볼게. 야, 괜찮다니까. 어제 네 형부가 흉터 연고 사왔어. 바르면 낫겠지 뭐.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아들 얼굴에 흉 하나씩은 기본이라더라. 아무리 쿨한 언니지만 이 정도로 쿨한가 싶었죠. 수시로 조카 얼굴에 연고 발랐는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랑 형부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생겼었습니다. 형부네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카가 4살이었는데 어린 조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서 언니랑 형부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조카는 제가 돌보고 있었고요. 형부 퇴근하자마자 출발했으니까 꽤 늦은 시간에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이 되었죠. 운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언니와 형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집을 나선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씨 동생분 댁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김지현 씨와 이상훈 씨가 사고가 나서 인근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병원명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날 하필 남편이 출장을 가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애들을 챙기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셨죠. 어머니는 애들을 봐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언니와 형부가 있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신발도 짝짝이로 신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택시 내려서 비 쫄딱 맞으면서 응급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은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진짜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비 와서 바닥은 미끄럽지. 의료진들 다 뛰어다니지. 막 급박한 소리도 들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의료진에게 저희 언니와 형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곧이어 의료진이 손가락으로 저희 언니와 형부를 가리켰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 어디 TV에서만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의료진 5명이 언니와 형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사람 주변으로 피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산소 호흡기인지를 입에 대고 있고 심폐소생술 기계도 보였습니다. 눈물이 너무 흘러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덜덜 떨면서 언니와 형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위에 웅웅 울렸습니다. 그리고 5분도 채 안 되어서 언니와 형부는 떠났습니다. 저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한다고 많이 해줄 걸. 왜 학창 시절에 그렇게 싸웠는지, 더 많이 볼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린 또 한 사람, 제 조카였습니다. 한순간 부모를 잃게 된 나의 소중한 조카는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만 깜빡거리면서 언니와 형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우리 유준이 불쌍해서 어떡해. 언니, 우리 유준이 어떡하라고 그렇게 가버려.
우리 유진이 어떡해? 언니 사진을 보며 엉엉 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조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걔를 어딜 보내겠어요. 뭘 어쩌겠어요. 형부네 집안에서도 봐줄 사람이 없었던지라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희 남편도 당연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리라 다짐했습니다. 장례 다 끝내고 계속 우리 집에만 있으니까 조카가 뭔가 이상했던 건지 그제서야 엄마 아빠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떤지, 그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보다도 혼자 남은 조카가 안쓰러워서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멋모르던 어릴 때라서 차라리 다행이었던 건지 아이는 금방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잘 적응을 했고 엄마 아빠도 많이 찾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4년 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아들 둘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바쁘니 육아를 많이 못 도와주고 가끔가다 친정엄마가 오시긴 했지만 친정엄마도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서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쉬는 날에만 와주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지치다 보니까 남편하고의 다툼도 생기게 되고 사회생활하는 친구들 보면서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혼자 울기도 하고 뭔가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껴져서 외로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4년이 흐른 뒤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을 하던 날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조망만 하던 게 언제 커서 졸업하고 초등학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덕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희 조카 사정 다 알고 일부러 원에서 부모님에 관한 활동 같은 건 아예 안 하더라고요. 엄마 얼굴 그리기나 아빠랑 뭐 만들어 오기 같은 거요. 아예 그런 호칭을 조심하시고 부모님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유치원 졸업이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조카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저도 울었던 졸업식을 마치고 조카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엄청 일찍 집에 오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오후 1시도 안 되어서 학교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집에만 있으려니까 조카가 너무 지겨워해서 밖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놀이터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고 어디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맨날은 못하겠더라고요. 놀이터에 가도 친구들도 별로 없고 매일 책만 읽히자니 조카가 원치 않았고 뭐 구경하러 가거나 체험하러 가면 다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들 다 학원 한두 개씩 보내는데 저희 조카라고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니까요.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은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두세 번, 1시간 남짓이지만 몸과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대신 생활비가 많이 빠듯해졌죠. 그러던 그해 여름, 또 한 번의 비극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1년 좀 넘게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담도암에 걸리셔서요. 어머니가 주로 간병을 하셨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아버지 돌봐드렸었거든요. 수술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쭉 입원해서 지냈는데 결국 1년을 조금 넘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짜 엄청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디지를 못하셨고 저희 아버지 진짜 속마음도 말씀 안 하시고 매사에 감정 표현도 서투르시고 해병대를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분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약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아프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보름 정도는 계속 우셨고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매일 그렇게 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으시길, 그곳에서는 이제 편하시길 바랄 뿐이었죠. 강했던 아버지는 집안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죠. 모두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에게 작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건물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물 비상구 계단에서 구르신 겁니다. 주말에 연락받고 너무 놀라서 애들 둘 양팔에 끼고 병원까지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천만다행으로 어디 부러진 곳은 없었는데 다리에 실금이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반깁스를 하고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일은 못 나가게 되셨고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연달아서 생기는 건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랑 유치원 보내놓고 집에서 반찬해서 어머니 집에 가져다 드리고 다시 집에 와서 집안일 하다가 애들 데리고 오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집 청소하고 그런 하루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난 날 어머니는 깁스를 풀게 되셨지만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에서 조금씩을 떼어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죠. 자식된 도리로서 그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더 아껴야 할까, 언제까지 아껴야 할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금전적인 여유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항상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어쩐 일로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도 내내 표정이 안 좋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기, 여보, 왜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봐. 무슨 일 있어? 그게,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잘린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맞아. 저희 남편 진짜 성실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출장 가라고 하면 가고, 진짜 군말 없이 성실하게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도 많이 보냈고, 매일같이 야근을 시키는데도 솔직히 연봉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경력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 써주는 회사가 어딨냐면서 이 정도면 감지덕지라면서 실실 웃으면서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프리랜서로 혼자 촬영하면서 작가로 일했을 때 있잖아요. 사실 그때가 더 벌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태어난다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회사 들어간 건데 그렇게 일을 할 줄은 남편도 저도 몰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회사에 몸 던져서 일했던 사람인데 권고사직이라뇨. 그거 다 옛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잘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눈치를 주면서 회사가 힘드네 어쩌네 하는 건지 실실 웃으면서 다 해주니까 만만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털어서 생활비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하고 조카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가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동네의 큰 소아과에 1시간 넘게 대기해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폐렴이랍니다. 둘 다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잘 살아보려 어디까지 발버둥을 쳐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애들이랑 병실에 있으면서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얘네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 폐렴이 전염된다고 하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병실에만 있어야 했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밤 10시가 되어서야 애들이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애들 깰까 싶어 조용히 울고 있는데 남편이 애들 볼 책 몇 권을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잠들었어? 응, 여보, 많이 힘들지. 음,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할 때만큼 힘들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자식이 있는데 일이 풀리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어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준이 말이야, 아빠 쪽에는 봐줄 사람이 없대?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솔직히 지금 우리 셋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잖아. 유준이 봐줄 사람은 없는 거지? 여보, 유준이 내 조카야. 이모인 내가 봐야지 누가 봐.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나도. 내년이면 우리 지호도 초등학교 가는데 그럼 학원비며 뭐며 또 돈 나갈 게 많을 거 아니야. 어머님도 지금 힘든 상황이시고 나도 답답해서 그래. 남편이 오죽하면 조카를 보내자는 말까지 하나 싶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그런 말하는 남편도 싫고 돈 한 푼 못 버는 저도 싫고 애들 아픈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 먹을 간식을 잔뜩 사서 말이죠. 우와, 할머니 최고.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애들은 신이 나서 빵이며 과자를 뜯었습니다. 애들 웃는 모습이라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어쩐 일인지 표정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보고 잠깐 나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는 휴게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 내가 사실 어제 저녁에 왔다가 너희 하는 얘기 들었다. 갑자기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남편이랑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어머니가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가 얘기하겠네. 어제는 내가 자네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은 내 얘기 좀 할게. 어머니는 아랫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를 꺼내시려는 듯 또는 눈물을 참으시려는 듯 말이죠.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유준이 턱에 상처, 아직도 남아있는 그 흉터, 너희도 알지? 네, 알죠. 약을 써도 지워지질 않아서 아직까지도 진하게 남아있잖아요. 그거 사실 지호 때문이야. 네? 사돈댁 편찮으셔서 너희 내려갔던 그날 너희 언니가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왔었어. 그날 쉬는 날이라서 애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과일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뭐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엄마랑 아빠 결혼할 때 선물 받았다던 그 오래된 진열장 하나 있잖아. 버리려고 베란다에 내놨는데 그게 깨졌더라고. 그 밑에 지호가 쭈그려 있고 쭈그려 있는 지호를 유준이가 감싸서 안고 있더라고. 나랑 니네 언니가 놀라서 뛰어가니까 유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지호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지호 괜찮아요. 하더라. 그 어린 게 고작 4살짜리 애가 자기 턱에 피가 철철 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보다 어린 동생 끌어안고 있더라. 너희 언니가 유리 조각 투성인 거 신경도 안 쓰고 애들 안고 들어오고 나는 119 신고하고 얼마나 야단이었는지 아니? 그날 병원에서 유준이 턱 꼬매는데 너희 언니가 뭘 했는지 알아? 너한테 말하지 말란다. 지호 때문에 유준이 다친 거 알면 네가 속상해할 거라고. 너희들이 괜히 죄책감 가질 테니까 말하지 말라더라. 그 바보같이 착한 것이 자기 동생 마음 아플까봐 그럴까봐 지 자식 다친 것도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조카 턱에 있는 상처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따라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도 못 들고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들어가서 조카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해, 유준아. 이모부가 미안해. 이모부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그런 말도 안 하고 절대 그러지 않을게. 이모부 왜 울어? 미안해, 유준아. 그날 남편은 유준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언니의 사진을 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그리고 일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기로 했죠. 어머니가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퇴원을 하고 저는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살던 언니와 아버지와의 추억과 온기가 깃든 그 집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공과금만 나가는 거 정리해버리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세를 내줬습니다. 어머니 재산이니까 그 돈으로 어머니 노후가 보장되면 좋잖아요. 월세 받으면서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에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도 다 연락을 돌렸거든요. 그 중에서 저랑 같이 입사했던 입사 동기가 일하는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고 대부분 다 애기 엄마들이 일하고 있어서 복지도 좋고 보너스도 잘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다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싫은 일 붙들고 있지 말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했거든요. 2~3달 정도는 아는 형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감을 찾더니 집에서 사진 작업하고 야외 촬영하면서 다시 사진 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얼굴도 더 좋아졌고 돈도 더 많이 벌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아들과 아들만큼이나 소중한 조카는 저희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조카가 소화기관이 좀 안 좋고 저희 아들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먹는 걸 엄청 조심해야 했었죠. 조금이라도 안 익으면 안 되고 자극적인 것도 안 되고 기름기 많은 것도 안 되고 패스트푸드는 쳐다도 못 보고 야채랑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맞춰줬어야 했는데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자식, 제 조카인데도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애들 다 클 때까지 진짜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 식사는 또 따로 차려주시고 말이죠. 그런 식단 관리 1년만 해도 힘든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10년을 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애들 고등학생 때 저녁밥도 도시락으로 다 싸주실 정도였죠. 나이가 들면서 애들도 점점 나아지긴 했는데 저녁에 너무 부대끼는 걸 먹으면 다음날 하루 종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만큼은 무조건 어머니가 챙겨주신다면서 야자하기 전에 먹으라고 도시락을 다 싸주셨습니다. 애들도 그 도시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식당을 가도 할머니 손맛만큼 맛있는 곳을 못 봤다면서 말이죠. 그런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큰 아이들은 공부도 어찌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제 조카가 진짜 대단한 게요. 초등학생 때 갑자기 어느 날 전교회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혼자 연설문 쓰고 친구들하고 피켓 같은 것도 만들어서 떡하니 전교회장에 당선되어서 온 거였습니다. 보통 애가 아니구나 생각하긴 했는데 중학생 때도 내내 회장을 하더니 고등학생 때도 전교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해야 해서 바빴을 텐데 진짜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할 일을 해냈죠. 뭐가 돼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조카가 글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었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 공부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꼭 저희 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공부하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공부 성적이 그럭저럭이었거든요. 맨날 운동장만 뛰던 아이였죠. 그런 아들을 조카가 붙잡아서 공부시키니까 성적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수능을 엄청 잘 보게 되었고 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조카한테도 너무 고맙고 둘 다 너무 예뻤죠.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저희 애들은 벌써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교 졸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 되었죠. 둘 다 회사가 좀 멀어서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는데 요즘엔 그렇게 집이 허전하고 그렇네요. 아직도 천사 같던 조카의 갓난아기 때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보는 천사였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가끔은 언니랑 형부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합니다. 언니는 분명 조카를 잘 키웠을 거고 저도 좀 더 행복할 수 있었겠죠. 조카가 가끔 언니랑 형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많이 없나 봐요. 그때마다 저는 언니랑 형부 사진을 있는 대로 꺼내서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특히 언니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엄청 똑똑하고 예쁘고 인기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너무 빨리 하늘의 별이 되어버려서 아까울 정도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날은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모랑 똑같네요. 참 말도 예쁘게 하는 조카입니다. 어릴 땐 언니랑 나는 너무 다르고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조율하는 법을 몰라서 많이 싸웠던 것 같고 다 크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마음을 나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저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냥 판박이더라고요. 어디 내놔도 자매라는 거 딱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이요. 조금만 더 나랑 지지고 볶지 뭐가 그리 급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힘들고 상처받고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저희 5식구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쯤 살아보니까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게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나와 내 남편이 사이가 좋고 나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고 그만큼 마음이 풍요로운 게 어딨나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엄청난 부자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우리 5식구 모두 부자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